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2시 20분부터 현장 중계를 시작하는데요. 파리의 시간이 우리보다 7시간이 느려서 이렇게 개막식도 또 주요 경기들도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열대야에 잠 못 드는 밤이라서 올림픽 즐거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규모가 144명으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최소 규모라고 하고요. 우리의 금메달 목표는 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가 전보다 좀 줄어든 이유, 인구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20대 인구가 줄어든 탓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나요. 예, 씁쓸한데요. 그래서인지 올림픽 마케팅도 또 국민적인 관심도 과거에 비하면 조금은 저조해 보이는데요. 근데 또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열기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 관심 갖고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라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현실은 섭씨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또 테러를 비롯한 많은 걱정거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수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 잘 치를 수 있길 기원하고요. 다들 즐겁게 이 지구촌 축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유,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말씀을 매일은 못 드려가지고 제 마음 아시죠?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여름철 위해동물이나 곤충과 관련한 뉴스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달밭으로 불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 2021년 도쿄올림픽까지 총 45개. 이 종목의 금메달 중 27개를 우리나라가 차지했는데요. 이 종목은 활을 사용하는 스포츠죠. 이번에도 여자 예선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임시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1위를 차지해서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괜찮죠? 맞힐 수 있겠죠. 그렇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름철 위해동물 곤충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먼저 알아볼 주제가 해파리라고요? 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전남과 강원 전체 해역으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는 동해와 남해 전역으로 확대됐고요. 전북 충남 해안에는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태라서 현재 경기 인천 해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주의 단계는 100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m 면적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한 개체 이상 발견될 때 또는 민간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해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고 합니다. 네, 노무라 입깃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 이름이 어렵네요. 근데 이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 이 노무라 입긴 해파리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 고기잡이 그물에 대량으로 섞여들면서 그물을 들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애써 잡은 물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요. 또 촉수에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갖고 있어서 접촉 시 어민과 해수욕객에 쇼크, 피부 손상, 통증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파리 종인데요. 독성은 약하지만 역시 쏘임 피해와 어구 파손 등 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파리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면서요? 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소변을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저도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해파리에 쏘인 곳에 소변을 묻혔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생존 체험으로 유명한 모험가 베어 그릴스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파리에 쏘인 곳에 다른 출연자의 소변을 묻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파리에 쏘인 곳에 소변을 묻히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접촉 피해 응급조치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고요. 호흡곤란, 의식불명, 전신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고요.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는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신속히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45도 정도 되는 온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 쏘임 방지를 위해서는 물에 들어갈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래시가드 같은 수영용 긴팔, 긴바지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반드시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이용하면 해파리 촉수에 남아있는 자포라는 이 독침 같은 게 터지면서 아이고. 더 많은 독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식초를 이용해서 씻으라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 종에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대부분의 해파리 종에서는 오히려 이 자포를 자극해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수욕장에 설치된 바다시청 같은 곳에 찾아가면 대기하고 있는 의무진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모기인데요. 이 네. 모기가 옮기는 질병 말라리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요. 네, 오픈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말라리아를 검색하면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또는 학질은 학질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사람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이다. 주로 열대 지방에서 발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라리아를 후진국형 질병, 또 열대지방, 동남아 같은 데서나 발생하는 질병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네. 올해 우리나라 질병청은 국내 시군구 53곳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은 13곳, 인천 10곳, 경기도 22곳, 강원도 8곳 이렇게 되는데요. 네. 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다 서울 13곳이 이래요. 네네. 예. 그리고 강화군, 파주시, 철원구는 하루 평균 모기 지수가 0.5를 넘어서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야, 충격인 게 서울도 이렇게 많은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가요? 올해 신고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329명인데요. 경기도 177명, 서울 65명, 인천 50명 순으로 많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광진구, 도봉구, 송파구 세 곳뿐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는 강서구가 13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대체로 서울 서부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말라리아는 학질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토착병이었습니다. 일제시대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증감을 거듭했는데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63년 말라리아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뒤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1979년 말라리아 퇴치를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휴전선 접경 지역 인근에서 환자들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 15,926명이었던 말라리아 환자는 네. 1976년 0명을 기록했다가 다시 늘어나서 2000년에 4,183명, 이후에 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10년에 1,722명, 2018년에 576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뭐 2023년에는 747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어제까지 329명이 발생을 한 거죠. 그 말라리아가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후진국형 질병 이렇게 여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네요. 근데 질병청에서 이제 퇴치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당초 계획은 2020년 10만 명당 국내 발병 환자 수를 0.1명으로 낮춘 다음에 2021년부터 3년 연속 0건을 유지한 뒤에 2024년 올해죠. 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는 거였습니다. 올해까지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는 실패했고요. 네. 그 실패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지목이 됐습니다. 질병청과 일선보건소 등의 국내 모든 방역 자원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원되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질병청은 이 계획을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면 말라리아 원충을 보유하고 있는 모기를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 아무리 모기 방제를 잘해도 모기가 철조망에 막히는 게 아니라서 완전 근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예방약을 복용하게 하고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서 말라리아 모기를 줄이면 질병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그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요. 해질녘부터 새벽 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 후에 반드시 샤워를 하고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는 게 모기에 물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색깔이 그리고 중요해요. 네. 예, 기피제와 살충제를 사용해 모기를 쫓고 잡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나 폐타이어 등 고인물을 없애서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방충망을 정비해서 모기가 들어올 틈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중형 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전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 복부를 40도 내지 50도 각도로 이렇게 들고 있고요.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또 말벌 사고도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 말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말벌 피해가 심각한 나라인데요. 인구 밀집 지역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고 있고 여기에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이라는 종도 과세를 했는데 지난해 소방청 구조 출동이 모두 65만 3,1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벌 또는 벌집 제거는 12만 4,280건, 무려 19%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출동을 기록을 했습니다. 10만 9,494건을 기록한 화재 출동보다 14,000여 건이 더 많죠. 네네. 네, 벌쏘임 사고는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매년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벌이 양봉 농가에 끼치는 피해도 막대한데요. 이 외래종인 검은 등 말벌이 양봉가에 미치는 피해가 연간 1,5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런 집계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꿀벌 벌통에 침입하면 벌통 전체가 전멸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기후 변화에 맞물려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말벌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말벌이 덩치도 크고 소리도 크고 무시무시한 벌쏘임 사고 소식도 들려오니까 사람들은 이 말벌을 무서워하고 쓸모없는 괴물처럼 인식하는데 이게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하고 특히 도시에서는 파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말벌은 다른 벌들뿐만 아니라 메뚜기, 파리, 딱정벌레 이런 죽은 동물의 근육을 떼어가는 청소 기능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나방 애벌레를 사냥해서 산림 해충의 대발생을 막아주는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너무 피해를 많이 주니까 네. 이렇게 정은 안 가요. 예. 무턱대고 말벌을 공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여름철 자주 맞닥뜨리는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 곤충들에 대한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주택 월세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퇴하고 소형 아파트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고요. 아파트 세 놔서 전세나 월세 준 경우에 받은 소득에 대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대소득과 연결해서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까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가 같은 부동산은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부가치세 신고도 하시니까. 네. 네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도 월세를 받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상가랑은 조금 다른 게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세금을 내는 그런 과세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이 뭔지 요거부터 조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뭐 주택임대도 월세 있으시고 전세 있고 또 반전세 있으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게 주택 수가 몇 채인지 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 또 계산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월세는 이제 2주택 이상이시거나 그리고 이제 한 채 보유하셨는데 이제 고가 주택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세금을 월세 받으셔도 세금을 그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는 안 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2채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는데 거기서 월세를 받는다. 이러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한 채를 보유했는데 고가주택이 아니고 나는 그거를 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월세를 받으셔도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부터 조금 이제 작년 소득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12억 원. 고가주택은 12억 원. 네네. 네. 기준시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예. 12억 원이니까 시가로 생각을 해보면 한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한 18억에서 20억 정도까지일 수 있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일단 뭐 무조건 어쨌든 월세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만약에 일반 주택, 고가 주택이 아닌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에 월세 놓고 내가 다른 집에서 뭐 전세를 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월세 받으셔도 세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네. 네네. 일반 주택 한 채는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주택 수는 세대의 개념인가요? 보통 이제 저희가 집 팔아서 내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별로 하니까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그런 주택 수를 모두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만 소유한 주택을 혹시 이제 자녀가 보유했거나 이런 주택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따지지 않고요. 부부만 합산을 해서 부부만. 부부 소유 주택을 합산해서 2채냐 3채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전세는 그럼 어떤가요? 이 전세는 매달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세금 내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대상이 아니신 건 아니고 전세는 요 기준도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의 개념이고요. 세 채 이상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만약에 부부 합산 두 채다. 뭐 한 채는 본인 거주하시고 한 채를 더 보유하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3주택 이상이면요. 네네. 전세를 어떻게 임대소득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매월 얼마 월세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처럼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요. 간주 임대료요? 네, 네. 환산을 합니다. 예, 전세 받은 것도 사실은 전세 받으셔가지고 어디 넣고 또 투자를 하시면 사실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부부 합산해서 전세 보증금 전세 그 주택이 세 채 이상이시면 받으신 그 전세를 다 합산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채라고 하면 받은 보증금을 다 합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3억 원은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빼고. 거기다 이제 60%를 곱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환산하는 그 이율은 현재 받으시는 소득 기준으로는 3.5%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환산을 한 금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 요 이율은 좀 상황마다 경제 상황마다 변동이 되는데요. 지난해는 2.9%였다가 지금 올해 받고 계신 월세는 3.5%로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3주택자다 그러면 일단은 좀 주택 수가 많으신데 그렇게 월세, 전세 뭐 모두 받고 있다고 하시면 월세는 월세 방식대로 그리고 전세는 지금 말씀드린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식대로 그거를 더해가지고 이제 합산한 게 최종적으로 이제 내 소득이 되는 거죠. 주택임대 소득이. 네. 어려운데요. 어렵죠. 야, 그래서 열심히 아마 따라가고는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네, 예, 일단 부부 그거 합산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 채이신 분들은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자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또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이신 분들은 뭐 신경을 대부분 안 쓰셔도 되지만 그 한 채를 세줬는데 고가 주택이다, 좀 비싼 집이다. 이러면 월세 받는 게 세금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채 있으신 분은 전세는 두 채까지 괜찮다. 네. 근데 이제 두 채 있으신 분은 월세를 받으시는 거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뭐 조금 받든 많이 받든. 야, 그러면은 네.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요. 네네. 국가에서 약간 전세를 장려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장려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만 좀 제가 알기로는 예, 조금 예, 독특한 있다고. 제도라고 하는데 예. 사실 전세는 이렇게 목돈 받지만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사실 뭐 보유세 내고 세금 내고 하는 게 또 이제 현금을 들어와서 내는 게 아니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주택 수를 셀 때요. 네.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네. 센다고 하셨는데 임대 소득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또 그거를 달라요. 또 네. 이제 조금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소득 자체는 저희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임별로 하니까 일단 주택 수를 셀 때만 부부가 합산을 하고요. 주택 수에 대해서만 네. 소득은 이제 각자 본인 명의의 소득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월세를 받는다. 월세 200만 원 받았다. 네. 근데 50대 50 이렇게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계시면은 각자 100만 원씩이 본인 소득인 거죠. 그래서 각자 월 100만 원 받아서 뭐 연 1,200만 원이다. 네. 뭐 이렇게 되시면 이제 그게 본인의 연간 주택임대 소득이 되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좀 선택하실 수 있는데 또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잘 오다가 네, 또 어려워지네요. 조금 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2천만 원 이하면 조금 세금 부담이 낮은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게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면은 비과세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과세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과세 전환되면서 조금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뭐 종합과세 방식,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하는 네. 그 방식과 또 이제 조금 세금을 낮게 낼 수 있는 분리과세 방식, 이게 무조건 뭐 유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를 해서 본인이 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뭔가를 잘 따져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또 절세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복잡하긴 하지만. 예. 네. 그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아까 분리과세 네.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세하게. 조금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종합과세라는 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뭐 월급 받는 거,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결국은 이제 종합소득세율 저희가 8단계로 있는 뭐 6%, 15% 이런 단계별로 본인 세율을 좀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서 또 이런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하시면 사실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요 주택임대소득도 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얹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네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인데요. 이제 분리과세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2천만 원 이하에서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세율을 그냥 단일세율로 14%로 고정을 해줍니다. 예, 세율 그냥 14%로 끝. 그래서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15.4%가 되고요. 예, 그래서 분리과세를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일단 이제 분리과세 소득을 받는 거에서 내가 만약에 분리과세 선택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50%는 빼줍니다. 예, 절반은 빼주고 또 네. 거기서 이제 기본공제로 200만 원은 빼주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이제 차감을 한 거에다가 15.4%를 이제 세율이 정해져 있고요. 네네. 그렇게 계산한 게 내가 이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세금 매기는 것보다 더 싸다. 절세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비교적 이제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 이제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리과세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은퇴하셨거나 뭐 전업주부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은 오히려 이게 또 높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종합과세 방식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세율이 이제 종합과세 방식은 또 6% 구간이 있고, 또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 분들은 또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기는 해서 좀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2천만 원 이하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대충 그럼 만약 받은 월세가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 대충이요. 네. 세금 얼마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2천만 원이 좀 중요합니다. 다른 소득 많으신 분들은 절세 2천만 원 중요한데, 이제 월세를 연간 2천만 원이면 월세로 따져보면 매달 한 166만 원까지 네.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만약에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필요 경비를 제가 아까 이제 50%는 분리과세 방식 무조건 차감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거기 이제 50%를 차감하면 1,000만 원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가 또 200만 원이 빠지게 되면 실제로는 세금 내는 그 과세표준 소득은 이제 800만 원이 되고요. 네. 예, 거기서 15.4% 이렇게 이제 단위세율 정한 대로 내게 되면 123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2천만 원 소득 받아서 123만 원 내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그렇게 이제 세금 부담하는, 뭐 필요금비 일단 빠지는 게 있으니까 세율이 네. 15.4%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세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많은 부분들은 요 방식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필요 경비도 빼주고 네네. 보니까 세율도 더 높게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필요 경비를 아까 50% 차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60%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네네. 요 부분은 이제 아마도 60% 공제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대를 조금 장기로 이제 안정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는 임대 기간을 좀 뭐 8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하고 임대료도 뭐 5%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좀 약속을 하신 분들은 네. 대신에 이제 세제적으로 조금 혜택을 좀 넣어줍니다. 예, 그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세무서랑 시군구청에 양쪽에 다 하셔가지고 요런 이제 의무를 지키는 대신에 혜택을 받는
않은 분들은 이렇게 분리과세를 할 때 50%가 아니라 60%로 좀 더 높게 받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2천만 원 받으시는데 50% 아니고 60%면 1,200만 원이 빠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도 200이 아니라 400으로 조금 많이 더 해주네요. 많이.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62만 원 정도 만약에 2천만 원 받으신다고 야, 하면 절반인데요?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기간이 비교적 장기라서 중간에 좀 팔기도 어렵고 또 임대료도 내 맘대로 못 올리고 뭐 이런 좀 까다로운 혜택들이 있어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현재는 또 이 장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또 추가적인 등록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세히 요거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선택할 수 있어서 비교적 세금 부담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연간 네네. 2천만 원을 넘으면 네. 그럼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나요? 일반적으로는 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이제 거기다가 세율이 올라가니까 네. 연말정산 만약에 하시면서 소득세율이 뭐 24%, 35%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택임대소득도 또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위에 얹어진다고 하면 세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뭐 은퇴해서 내가 월세로 생활한다든지 뭐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은 오히려 사실 종합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네. 부분은 조금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특히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제 네, 친구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노후 대비로 네, 주거용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런 경우면은 2천만 원 이하로 월세 받는 게 외려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요 2천만 원이 중요해서 이제 내가 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 많으니까 그냥 15.4% 세금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도 2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한 월세로 따지면 16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살짝 넘으면 뭐 만약에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돼서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부동산 가서 보면 월세가 네, 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 160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를 사실 보증금, 네. 보증금으로 받으실 수도 되고요. 어쩐지. 예.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조금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그냥 나는 좀 맘 편하고 싶다 하시면 만약에 2주택 시정 경우는 월세가 아니라 그냥 전세로 놓으시면 아까 이제 3주택 이상부터 그쵸. 세금을 내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 받으신 걸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예금을 하시거나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뭐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절세법이네요. 그 월세 받으면서 또 건강보험료 이 부분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네. 이 건보료 매월 고지서 받으면 부담되잖아요. 네. 이 주택 월세 받으면 건보료 올라가죠. 대부분은 또 뭐 예외적인 그렇군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세금도 야, 그럼 그런데 이것까지 따져봐야 예. 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요? 네네. 그래서 사실 가장 민감하신 부분이 이제 피부양자 요건에서 요 이제 월세가 많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조금 받는 월세에서 요것 때문에 이제 자녀 앞으로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자녀 아래라든지 아니면 네네. 배우자한테 이제 피부양자로 건보료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배제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금 내고 또 건보료까지 내면은 이게 월세 조금 받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양자 기준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사실 재산과 소득 기준이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피부양자에서 계속 포함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어렵다. 일단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 넘어가면 무조건 배제가 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는 아니고 재산세 계산하는 과표 기준인데요. 7월이잖아요. 그 이제 재산세를 30일까지 또 내셔야 돼서 그 고지서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일단 피부양자 무조건 빠진다. 그리고 또 소득도 연소득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으면 재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무조건 빠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시더라도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 이제 재산이 9억 원은 안 되지만 5억 4천에서 한 9억 원 그 사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소득 기준이 2천이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연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셔야 피부양자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이제 일단 먼저 재산 확인해 보시고 이제 소득을 내가 요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사업이 혹시 사업자 등록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만약에 네.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일단 있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 빼서 내가 번 게 있으면 무조건 네. 이제 피부양자에서 일단 독립이 돼야 되고요. 사업소득이 있지만 등록은 안 했지만 이제 연 또 5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또 탈락이 됩니다. 그냥 이거, 낼게요.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채인데 월세가 조금 받는데 세금도 좀 내고 건보료도 이것 때문에 만약에 피부양자 배제되고 하면 차라리 전세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준.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살짝 들었을 때 전세하라는 건가? 아 그거는 또 예. 예. 근데 사실 전세보다도 또 이제 월세가 생활에는 그렇죠, 사실 은퇴하게 그렇죠. 되면 또 필요하잖아요. 예, 예, 매월 예. 들어오는 소중한 소득이. 네. 야, 어쨌든 진짜 재산과 소득 요건 까다롭습니다. 이 네네. 건보료 부담을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오늘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이제 그 월세 건보료 아까 말씀드린 이제 2천만 원 기준 그리고 이제 과세소득 자체가 안 되는 기준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면 주택 월세를 받으시면 연간 400만 원 좀 기준이 타이트하기는 한데요. 피부양자 유지가 월세를 받으면서도 가능한 고기 수준이 월로 따지면 한 33만 원, 연간으로는 400만 원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이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 이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월세 400만 원 받으면 아까 이제 분리과세 방식으로 하면 필요금비 50%가 빠지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이 빠지고 거기 기본공제가 또 200만 원 오. 빠지면 소득이 이제 제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양자 유지가 또 소득 기준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 이것도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가지고 이 기준 맞추실 수 있는 분들 피부양자 기준 네네. 절감 방법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보료는 늘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월급 받는 사람이 주택 월세 받으면 네. 당연히 건보료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네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여기도 또 이제 기준의 그래요? 팁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월급 받으시는 분은 직장 가입자로 이제 건보료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급의 몇 % 떼는 걸로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건보료율이 이제 7.09%고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하나 한 8%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그 급여 명세서 받으실 때 본인이 반, 회사가 반 이렇게 절반을 부담하셔서 대략 한 3% 정도 소득의 4% 정도 이제 건보료 내고 계신데 사실 이제 급여의 외 소득 지금처럼 이제 월세 받거나 하는 소득은 회사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재테크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급여의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소득이 많으면 소득 월액보험료라고 해서 집으로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옵니다. 이거는 뭐 회사랑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 기준이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급여 외의 소득이 있어도 2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 8%를 이거 회사가 내주지 않죠. 본인 소득이니까. 별도로 이제 소득 월액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2천만 원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네요. 오늘 2천만 원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회사 다니는데 뭐 주택에서 일단 과세 대상이고 월세 한 뭐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받는다. 이런 경우엔 2천만 원이 안 되시니까 네. 일부 뭐 세금 부담은 하시겠지만 건보료 부담은 없는 거죠. 네. 직장인의 경우에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네.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없다. 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월간 세금 오늘 그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 절세법 그리고 건보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양궁이었습니다. 1003님 양궁 보내주셨고요. 9435님 자동차가 휴가라서 거리가 한산하다고. 출근길 일라디오와 함께한다고 감사합니다. 세금 얘기 오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4295님도
양궁 보내주셨고 4123님 오늘 아침도 전 열심히 조깅 중입니다. 아이고 요즘 조깅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센터장님 이거 합니까?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4123님 운동 잘 하시고요. 마무리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 우리 센터장님도 꼭 하시길. 알겠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